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5학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5학년의 인문학 산책, 지금 여기를 위한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회 한번 역사 공부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영을 잘하려면 박태환 선수, 피겨를 잘하려면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재밌어서 이렇게 할 때는 있는데, 그래서 좋은 재밌는 얘기들을 찾아다니게 마련인데, 막상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다지 많이 배워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그 역사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나을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져갈게요. 첫 번째는 5번 정도로 계산해서, 처음에는 이 역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구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그 얘기를 해보고,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의 세계도 있고 영역도 있고, 그리고 또 우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모든, 언제나 이런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똑같은 사건 없잖아요. 한 번도 세상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명제가 구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근데 이 일에 관해서만은 이 말을 쓰고 싶은데, 모든 사건에는 구조와 의지와 우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역사의 이해의 가장 큰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건을 이렇게 나눠서 사건들의 층위들을 바라보기보단 그냥 인상적으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두고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죠. 근데 역사적 사유라고 하는 건 그 사건들에 담긴 구조, 의지, 우연, 이 문제들을 안목 있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제가 역사 개론을 맡아서 꽤 오랜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역사 개론을 한 10년 뒤쯤에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면 유익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일환으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드릴 얘기도 그런 개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면 역사에서 이 사실과 해석의 문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 주관과 객관의 문제, 그리고 정말 역사라는 게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국사 같은 방식, 우리한테는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 하는 질문들, 어떨 때 역사가 왜곡되나 하는 문제,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사건에 담겨 있는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점을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마침 며칠 전에 제가 쓴 책이
그런 역사 개론, 보통 시민이나 젊은 이들을 위한 역사 개론에 해당되는 책인데요. 호모 히스토리쿠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종종 많은 지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쭉 마치 파일링 하듯이 정리를 한번 하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지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부한다는 건 그런 것들,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 이상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깨우침, 지평 같은 게 열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구조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이제 개학들을 대학의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개학을 하면 이제 각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수업을 듣습니다. 저는 이미 강의 계획서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문자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에 예를 들어서 인문학 기초라는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인문학 기초라고 하는 강의, 그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강의 계획서도 나가고 학생들한테 SNS도 보내고 또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준비된다 수강 신청도 하고 이런 일련의 또 다른 작은 사건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은 일부터 크게는 이 나라에서 한동안 더위가 굉장히 극심해 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는 일도 발생하고 하는 이런 자연적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로 무수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사건들 속에서 사건을 보는 눈이 한 3차례에 걸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조금 전에 어떤 무수한 사건들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건들은 또 사실들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건 사실 이렇게 해서 뭐 계열을 이렇게 위계를 매기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사건들의 그럼 어느 선에서 그걸 중간에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로 불러도 좋고 사건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래서 다만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사실이나 사건들이 계열을 이루면서 쭉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자, 구조 문제를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맨 땅에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태어났다든지 내가 동아시아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다든지 태어나 보니 그리스 로마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초의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그 태어나 보니까 내가 농민의 아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 누구는 임꺽정이처럼 백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타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 애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내가 니들을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 속상했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낳고 보니까 그것들이지 제가 꼭 그렇게 생긴 그놈을 낳으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거꾸로 그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성격 안 좋은 오학령이라는 아버지하고 착한 엄마 박윤희가 엄마 아버지인 거지 자기들이 뭐 골라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걸 구조 혹은 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3끼가 아니라 뭐 예전엔 2끼를 먹었다 그러지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조건도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닌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문제를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조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럭처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태를 해석하는데 매우 유력한 어떤 틀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학문적인 경향들 혹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할 뿐입니다. 이런 관점들은 역사를 볼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서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여기 역사서를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도사 같은 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나, 관원들을 어떻게 선발했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한 자료들을 역사서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조건에 살았다.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왜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지겹게 생각하는 게 정치 제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제도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정치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가깝게는 제도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제도, 대통령 있고 뭐 각 부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를 놓고 볼 때는 항상 이 구조라고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배운 역사학 중에서 역시 칼 마르크스의 역사학을 빼놓고는 구조주의 문제를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농업 봉건 사회에서 영주와 농노의 이 계급적인 관계처럼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자본이나 이제 노동 관계 같은 것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로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 얘기를 제가 꺼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주 명료하게 그 구조를 볼 때 이해해야 될 특징들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A 사회하고 B 사회가 왜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메리카 인디안 사회하고 아시아 조선 사회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를 때는 뭐가 다르게 왜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냐? 서로가 갖는 경제 활동 방식이 다르고 문화나 정치 활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나 문화 영역하고 경제 활동 영역,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 사회를 이룬다. 근데 이 두 가지 영역하고 그 두 가지 영역이 결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회와 구별 지어주는 그 사회의 독특한 사회 성격을 얘기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흔히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렇게 이제 그 구조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변합니다. 그렇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느 사회든 우려도 500년 가고 조선도 500년 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0년, 250년 만에 제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여러 한 나라든 사회가 A 사회에서 B 사회로 옮겨갈 때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그 한 사회가 유지될 때도 상부구조, 하부구조의 결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또 이행할 때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어긋장이 나면서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가 어긋장이 나면서 다른 사회로 바뀌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다르게 변해 나가는 양상을 마르크스는 모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어긋장 나는 사태를. 그래서 이 어긋장, 모순의 사회가 어긋장 나면서 다른 사회로 바뀌어가는 양상, 현재 사회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과 함께 이 바뀌어 나갈 때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하부구조에서의 사회 성격, 생산관계, 생산력, 이런 얘기들을, 개념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이제 흔히 그 역사적 유물론 이러면은 무슨 요즘도 좀 그런 일부에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적 조건들, 팩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메터리얼을 자료,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메터리얼리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흔적이나 이제 경험이 담긴 자료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부정하면 역사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역사학을 공부할 때 ABC, 출발점을 얘기한 건데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답을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동과 자본의 모순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거기로 이렇게 되돌려서 모든 원인을 거기로 귀일시켜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우리가 환원론이라고 부르죠. 이 학계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 근데 환원론은 이렇게 그 경제사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 시대의 관변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반도 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로부터 영향을 받아야만 변한다. 이게 정체성론하고 사실 타율성론을 두 개를 합친 얘기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이게 설명하는 방식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형적인 지리 결정론이 됩니다. 지리가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천안입니다. 제가 충청도라는 얘기를 하면 충청도 양반이다 이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 맨날. 근데 제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니까 말은 느리게 할지 몰라도 저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경상도 그러면 무슨 어떤 편견, 전라도면 어떤 편견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데 거기 지역에다 환원시켜 버리는 거죠. 남자니까 그래, 여자니까 그래, 똑같은 말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이 혹은 어떤 집단이 타고난 조건 자체에다가 모든 원인들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따로 한번 또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 나온 김에 하고 가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아마 꼽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죽인 사건을 꼽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왜 그렇게 벌어졌는가? 라는 거를 저도 이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조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흔히 사도세자가 무슨 당색상 소론과 가까워서 이건 사료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픽션이죠.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세자가 소론과 연결됐다든지 반노론적이었다라든지 하는 무슨 역사는 사실이 있어야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현재까지는 실효라기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거죠. 머릿속에 그려낸 것으로는 역사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못 나누는 거다.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당쟁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권력으로 정치 권력 일반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세자의 권력하고 국왕의 권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두 권력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방 태종이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중국의 당태종이 유명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이렇게 세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을 봐도 세조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한 경우를 빼고는 말하자면 세자와 국왕 사이에 권력관계가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세자와 관련된 문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사도세자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국문과의 정병설 교수께서 아주 좋은 연구가 있죠. 권력과 인간. 그런데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세자는 애당초 영빈 이시소생으로 영조의 왕후에게서 아들이 있었으면, 그렇죠? 정말 세자나 대군이 있었으면 세자가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세자가 된 사람이에요. 세자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연회를 나가야 돼요. 한 10살 무렵쯤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는 부모의 기대에 종종 많이 부응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면 그걸 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믿음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차츰 이 세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다음에 영조가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사례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너는 편안한 데서 태어나서 자랐다. 사람이 지켜야 될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너는 용렬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힘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유쾌하게 지내려고, 즐겁게만 지내려고 하는 그게 너한테는 병통이니까 경계해라. 음식은 한때의 맛이지만 학문은 일생의 맛이다. 앉아있을 때
꿇어 앉아야지 다리 펴고 앉지 마라. 그러니까 사치는 임금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다. 세자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한 얘기를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요 말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안한 분들은 세자가 될 자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처럼 아유 답답해라 이런 느낌이 속에 이렇게 들면 세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저는 그래서 다행히 세자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차츰차츰 사춘기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자의식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세자 자리라고 하는 거하고 사도세자가 라고 하는 인간이 갖는 성격이 거리감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살 넘어서부터는 이 정신불안하고 의대증이라고 아무 옷이나 못 입는 병이 생겨납니다. 이 무렵부터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화변이라고 그러는데 1762년 그 사도세자가 저희 한여름에 그 뒤주에 들어가 죽였을 때의 사건이, 그때까지 대략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100명 정도를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모화변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죽인 사람도 주로 아랫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 죽이는 방식도 칼로 찔러주고 불에 달궈 주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런 가학증이 해경궁 홍씨 부인한테도 가해지고 어머니 선이고 영빈이 씨한테도 가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게 됐던 경위는 세자의 경빈 박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옷 갈아입다 의대증이 도져가지고 그 경빈 박씨를 구타를 하면서 그때 둘 사이에 태어났던 돌이 지났던 왕자가 있었어요. 그 은전군이라고. 를 칼로 쳐가지고 연못에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경빈 박씨는 죽고요. 이 은전군 돌베기는 어머니인 정순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순왕후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에다가 던져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이 하엽생, 연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조는 얼마나 그 은전군이 불쌍했든지 어렸을 때 부르는 자를 가련할 연자를 쓰고 연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영빈이 씨가 영조한테 처분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도세자가에 대해서 영조가 판단을 뭔가 내려야 될 상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걸 가지고 당색과 연관시키고 이런 일들은 사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조는 뭔가 판단해야 될 상황이 나타납니다.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목부터는 한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영조가 돼봐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까, 사도세자를.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과 이 문제를 놓고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귀향을 보낸다, 폐세자한다, 사약을 내린다, 자결시킨다. 이게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말로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똑같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세자를 영조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 그동안 했던 악행이나 죄상이 명백한,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고 정신까지 이상합니다. 그냥 놔두면 폭군 연산군과 혼군 광해군을 합쳐놓은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영조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죽었을 경우엔 나중에 조상들 본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선왕들이 300년 이상 끌고 온 나라를 그런 꼴로 만들어 놓고 죽는다.
이거는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귀양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조가 세손입니다. 아버지가 귀양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귀양가 있다 치고, 그러면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줘야 됩니다. 자신이 왕이면서 아버지를 귀양지에 놔두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효에 어긋납니다. 귀양 보낼 수가 없고요. 폐쇄자 시켜서. 누가 그랬습니다. 사약을 누가 들고 갑니까? 그거 들고 가는 바보가 있습니까? 다 사직서 내고 아마 안 갈 겁니다. 영조가 실제로 자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자가 자결하려고 묶었는데, 그러면 그 옆에서 세자를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눈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려야죠. 그래서 자결하려는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세자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주가 선택되는 거는 바로 세자한테 손을 댈 수 있는, 세손이,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나중에 국왕이 되고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는 것이 뒤주가 선택된 가장 유력한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인 소장세자가 죽지 않았으면 사도세자가 안 됐을 거고, 정성황후 서씨한테서 왕자가 태어났으면 더더욱 세자가 되지 않았을 사도세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 얼떨결에 그냥 세자가 되다 보니까 세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도세자한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영조 입장에서 무슨 영조도 대안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주에 들어가서 창덕궁 앞에 있던 훈련도가, 아마 그에 있던 그 뒤주가 크니까 거기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들여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럴 때 그 정조가 와가지고, 세손이 와가지고 울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조가 다 내쫓고 시위군사들로 둘러싸고 난 다음에 네가 들어가라 그러고 못질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세자 몸에 손댈 사람이 없으니까. 바보죠. 그렇게 그때 나서가지고서 무슨 일에 명을 듣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8일 만에 죽고 9일째 꺼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문제를 왕정이 아니면 생겨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면 이 사도세자의 비극, 이 사도세자의 비극은 아까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조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 오이디푸스의 경우에는 그게 오이디푸스의 비극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비극이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도세자가, 효장세자가 안 죽었거나 정성왕후 서씨한테서 왕자가 태어났다면 자기는 그냥 종친으로 나라에서 주는 녹 받고 예술활동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연이 껴있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세자가 됐어요. 세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도 세자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왕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그때 광해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비정한 아버지라든지 어리석고 못난 자식 하는 인간성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이 문제는 설명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놈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것들이 어떨 때는 시험 보는 날이 언제인지, 시험 과목 보는 그날은 무슨 과목을 보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세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애들을 뒤주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왕실이니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세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습 왕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뭐 영조의 선한 마음이라 사도세자의 착한 마음 이런 걸로는 넘어서지지 않는 문제, 않는 어떤 규정성.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비극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죽인 걸 나중에 후회했다. 아니 뭐 후회하는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뭐 온갖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영조는 한 번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사태를 후회한다, 잘못했다고 생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 순간순간 후회도 되고 했겠지만 영조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영조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도세자에 대한 묘지명이 영조가 쓴 묘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죽여놓고 무슨 묘지명을 쓰냐? 묘지명은 그 땅 산수에다 같이 묻는 글이거든요. 같이 묻는데 그 묘지명은 영조밖에 쓸 사람이 없죠. 누가 쓰겠어요? 대제학이 쓰겠습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거기다 원래 대제학들이 쓰고 그러긴 하는데 이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영조 자신이 직접 썼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탄식하는 말 오호호가 9번인가 10번 나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영조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1차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습 왕정이라는 구조, 세자의 자리, 세자가 있어야만 되는 왕정이라고 하는 자리, 왕정이라는 조건 때문에 생겨난 거다. 지금 제가 구조에 대한 얘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조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세자의 사례를 통해서 역사를 볼 때 구조라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구조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연까지 얘기하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확보해야 될 시각 세 가지가 잡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잡아놓고 이것만 잡으면 역사 공부는 90%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 조금 길게 갔는데 오늘은 구조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덧붙이면서 의지에 대한 문제를,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지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